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예. 내년도 우리 그 임용윤리 시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그 영상으로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반갑습니다. 저는 뭐 그 아시다시피 뭐 김민흥이라는 사람이고요. 일단은 뭐 제 인사 말씀을 대신해 가지고 제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제 소개라고 해봐야 사실은 좀 내용이 좀 슬픈 내용이 좀 되는데요. 제가 우리 그 이제 임용 시험 요 여기도 그 분야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은 지는 이제 올해가 이제 그 5년 차가 이렇게 되겠네요. 5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이렇게 또 알려지지 또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요 그 임용 요 시험에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저는 이제 그 출신은 동국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 이제 그 또 뭐 지금 뭐 그 나이가 그래도 그 어린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동국대학교에 그 윤리 전공이 있는지 모르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한 5, 6년 전에 이제 그 동국대학에서는 그 윤리학과가 유사학과 통폐합 뭐 이 명목으로 그 문을 닫았습니다. 동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소속이 윤리교육과에 있었던, 사범대에 있는 게 아니라 문과대학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요 공부하면서 그 교과 교육론이 있고 교과 내용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다녔던 이제 학교는 이제 그 내용학만 이제 그 아주 그냥 드립다 공부하는 그런 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교수님들 딱 네 분 계시는데 서양윤리 전공하신 분, 동양윤리 전공하신 분, 정치사상 전공하신 분, 그리고 이제 거기는 불교 종립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윤리 하신 분 이렇게 딱 네 분만 다 계셔요. 그렇게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임용시험 이렇게 그 학원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분야가 도덕교육론이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여기 와서 그 분야를 이제 그 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거 공부하느라고 나름대로 아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주 나름대로. 근데 이제 다른 거보다도 그 학과가 이제 그 통폐합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그 전공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전공자들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비전공자들, 교양 수업이죠. 교양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로 이제 그 강의를 하다가 그 전국이 굉장히 그 나름대로 그래서 가슴 아픈 기간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그 인연이 돼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하시고 학원에 오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물론 이제 그 학교는 다르지만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 전공을 하고, 더 중요한 게 저하고 똑같은 전공을 공부를 해가지고 속된 말로 그걸 가지고 본인들 업을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그 진지하게 공부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내용이 자꾸 그 시험 문제 뭐 이거 예상하고 맞춰야 되고 하니까 이런 거는 좀 하지만, 그래도 넓게 보자면 그래서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거는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참 그 반갑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학원에서 이렇게 뵙게 되면. 그래서 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뵙게 되면 진짜 그 참 반갑다. 반갑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여기서 이렇게 공부한 걸 가지고서 평생 그 업으로 삼으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굉장히 참 뭐라 그럽니까? 같은 그 직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저희가 좀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요 시간에 찾아오신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영상을 통해 가지고 또 요 시간을 접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이제 그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이번에 그 내년이죠. 내년 그 임용고시를 처음 한번 이렇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기존에 또 이제 몇 번 경험이 있으신데, 그 똑같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재수, 삼수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경험을 가지시는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겁니다. 근데 미리 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재수나 뭐 삼수, 심지어는 그 사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 선생님들께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이 윤리교육과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없는데요. 재미난 게 국어교육과에서는 그 학술 자료로 그 발표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이렇게 오래되니까 여기에 대한 경험들이 오래되니까 그걸 아예 그 논문으로 써가지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 그 국어과 임용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 합격하는 사람들의 분포가 그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국어과 같은 경우가 인원수도 그렇고 다만 이제 경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좀 높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비슷합니다. 근데 그 국어과에서 그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제일 많은 비율이 몇 수생일 것 같아요. 합격한 학생들, 임용시험에 합격한 학생들 제일 많은 비율이 일수, 재수, 삼수, 사수, 오수 몇 수일 것 같아요. 제일 많은 비율이.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 몇 수일 것 같습니까? 50% 가까운 게 삼수였습니다. 삼수. 그럼 이순위가 몇 수일 것 같아요? 저는 이순위가 더 놀라웠어요, 사실은요. 그 삼수 뭐 이거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막상 이제 그 시험 접해 보시면 속된 말로 이거 만만한 데 아니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삼수 이렇게 되면 뭐야? 충분히 그럴 만한. 삼수가 그러니까 50%는 넘. 근데 문제는 이순위가 몇 수일 것 같아요? 이순위가 사수입니다. 이순위가 사수예요. 그리고 삼순위가 초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순위가 이제 그 재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번 이제 그 아픈 경험을 이렇게 하신 선생님들, 그래서 또 이제 뭐 내가 삼수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근데 그 개인들 문제가 아니다. 먼저 지금 똑같이 이렇게 당선된 분들, 그 이번 합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우리 선생님들보다 먼저 또 그런 경험들을 또 이제 거치신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서 절대로 그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발표가 이달 말에 이제 날 텐데 지금 이제 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자리에는 안 나오시지만 그 합격 설명회 이 영상을 또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직 발표도 안 났는데. 왜냐하면 이번 시험이 우리 그 임용시험 가운데서는 제일 어려웠습니다. 역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도 그 합격 그 커트라인이 재작년이 굉장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역대급 제일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하는데 그때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이번 시험이. 그래서 커트라인이 재작년보다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낮아질 거라고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벌써부터 막 아이고 내가 점수 너무 낮아가지고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기대하시면서 그 2차 시험 준비하시는 거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제 다시 한번 용기 내가지고 그 준비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시험 자체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이제 뭐 이런 말씀 또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그 임용 시험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일단은 선발 시험이니까 누가 더 실력이 있는지 변별하는 그런 기능도 해야 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시험 공부를 계기로 해서 나중에 이 시험 준비해가지고 그 시험 준비하면서 배웠던 내용 가지고서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쟁자들 변별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어떤 시험을 내게 되면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그 시험에 다뤄졌던 문제들을 이제 그 집중적으로 또 따라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그러니까 선생님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일종의 그러니까 그 학습 가이드 같은 그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임용 시험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해가 거듭할수록 아쉽게 느껴지는 게 그런 기능은 진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아쉽다는 게 우리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불편하게 만드냐면 쉽게 얘기해서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무슨 문제에 그러니까 그 어떤 시험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참 갈피를 잡기 어렵게 그런 식으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차저차한 이유 때문에 우리 그 도덕윤리 요 분야의 그 시험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만만한 시험이 아니다. 네,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그래도 그 임용시험 이제 그 내년도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좀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짧은 시간 안에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경험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이번에 처음 또 준비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은 그 초점은 이번에 처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한테 그래도 그 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한번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뭐 거의 뭐 11달, 11개월 뒤가 되겠네요. 그렇죠? 내년 그 11월 셋째 주가 이렇게 될 테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그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정확하게 11개월 뒤에 이제 그 시험장에 들어가셔가지고 시험 문제를 푸실 텐데 문제가 2교시에 1교시에는 이제 그 교육학 보시잖아요. 2교시, 3교시 나눠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2교시에 2점짜리 문제가 4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4점짜리 문제가 8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몇 점입니까? 8이고, 그래서 이게 40점 이렇게 되죠. 3교시에는 2점짜리 문제가 2문제 나오고 4점짜리 문제가 9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래서 40점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40점 해서 80점 이렇게 됩니다. 문제 수는 어떻게 된다? 여기가 12, 여기가 11, 그러니까 총 23문제. 이 23문제를 이제 푸시는 겁니다. 이 23문제를 푸시게 되는데 어떤 영역에 이 23문제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크게 서양윤리 이렇게 되요. 동양윤리, 우리 통칭, 정치사회 사상, 도덕교육론. 여기에서 배점이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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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 6문제씩. 아주 이건 정확합니다. 6문제씩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이거 23문제니까 어느 한 분야는 이제 그 한 문제를 줄여야죠. 그렇죠? 도덕교육론은 이거는 뭐 아주 못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게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몇 퍼센트 내라고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서양윤리도 6문제를 양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너무 핵심. 그래서 결국에는 동양윤리하고 정치사상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동양윤리가 5문제 나오든지 정치사상이 5문제 나오든지 이렇게 되는데 뭐 크게 그 비중 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6문제씩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서양윤리 분야에서는 사상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론윤리, 다음에 응용윤리 이렇게 분야가 나눠집니다. 근데 이 서양윤리 사상자는 뭐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부터 해서 쭉 사람들 인문들 다. 근데 서양윤리에서는 독특하게 윤리학이라고 얘기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동양윤리에는 윤리학이라고 얘기하는 분야가 없어요. 그냥 윤리 사상사만 있습니다. 사상사라고 얘기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윤리와 관련 윤리를 테마로 해서 어떤 사람은 그 윤리에 대해서
나는 뭐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들을 이렇게 쭉 펼치는 그게 이제 그 사상사예요. 그거 말고 개념이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게 되면 이제 그 윤리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양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윤리, 우리가 보통 서양윤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응용윤리 요 내용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그 생활고윤리 요에는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생활고윤리라고 얘기하는 요 부분에 또 정치사상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이 또 겹쳐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이제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근데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네. 응용윤리 분야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이론윤리 분야에서 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에서 네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사상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가 되겠습니까? 누구가? 소크라테스 아시죠? 플라톤,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그 헬레니즘 시대 누구? 스토아, 에피쿠로스. 맞죠? 중세 누구?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그렇죠? 근대로 넘으면 바로 누구부터 등장합니까? 스피노자, 다음에 흉, 다음에 칸트, 다음에 공리주의자, 실용주의자, 실존주의자들 이렇게 돼요. 딱 여기까지. 그럼 이론윤리 분야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원래 그 이론윤리라고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윤리학 이렇게 책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상대주의 문제. 상대주의 문제 나오고 그리고 맨 뒤에는 자유의지론 나옵니다. 그 중간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행위론, 덕윤리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칸트주의서부터 의무론, 뭐 공리주의 해가지고 쭉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 그 이병윤리에서는 이 이론윤리 분야에서 다뤄지는 분야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하나가 상대주의 문제. 그 다음이 의무론하고 결과주의, 이 공리주의 문제인데 의무론은 독보적으로 칸트 의무론이 워낙 이쪽 분야에서 칸트 의무론. 근데 이제 그 칸트주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칸트주의는 말이 칸트주의지 뭐 칸트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상사에서 칸트가 다뤄지기 때문에 이론윤리에서는 칸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결과주의 이론 가운데서 대표적인 이론인 공리주의가 나옵니다. 공리주의, 그럼 여기 나오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공리주의자 해가지고 벤담밀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에서 다뤄지는 공리주의는 행위공리주의냐, 규칙공리주의냐. 이 공리주의 안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선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벌어지는 게 행위공리주의, 규칙공리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선을 극대화시킨다고 했는데 뭐가 선이냐? 쾌락이냐, 행복이냐. 질적인 쾌락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쾌락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이번에 시험들 접하셨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문제가 그 문제였습니다. 규칙공리주의자들은 어떻게 문제 판단하는지, 그리고 또 밀 같은 경우에는 질적인 쾌락 구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판단 기준이 뭔지, 경험한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문제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그 윤리학 안에서 이론윤리라고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규범윤리 이론, 응용윤리 이론 말고 이제 그 메타윤리라는 분야가 따로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임용 시험에서는 여기다 넣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메타윤리예요. 메타윤리인데 요 부분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몇 번 이 메타윤리가 연속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뭐 똑같이 이제 메타윤리 나올 수 있으니까 메타윤리도 많이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이렇게 하잖아요. 모의고사는 메타윤리도 다루면서 이게 연속으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상대주의는 거의 안 나와요. 이게 그 객관식 말고 주관식으로 바뀐 이후부터는 상대주의는 거의 안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이거 그 행위공리주의 이 문제 나오겠구나. 그 예상했었던 겁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이거 다뤘었던 겁니다. 이거 나왔었던 거 맞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응용윤리 분야에서는 응용윤리는 대표적인 게 이제
환경윤리하고 생명윤리, 생의윤리라 그러잖아요. 생명의학윤리. 요게 이 두 분야가 이렇게 다루어지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지금까지 나온 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게 한 9대 1 정도 이렇게 됩니다. 생명윤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그 환경윤리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 압도적으로 이제 그 응용윤리 매해 환경윤리 분야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아주 그냥 올해는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뭡니까? 우리 임용 시험이지만 고등학생 보는 시험 뭐예요? 일주일 전, 수능. 수능에서는 이 응용윤리에서 반드시 다뤄지는 내용들이 사형제에 관한 내용이거든. 이제 임용 시험은 또 이 수능하고는 다르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둬왔었어요. 원조 문제도 그렇습니다. 원조 문제도. 근데 이번에 아주 파격적으로 사형 문제가 이제 다뤄졌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또 이건 추가해가지고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래서 대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도 그 얘기는 이제 좀 하고. 그래서 요 사상사 안에서 그러니까 네 문제가 나온다. 네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압니다. 누구 나올지.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는 뭐 북박이죠, 이건. 나오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분야에서 저보다 하나는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고 중세는 뭐 약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헬레니즘에서 나올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야에서 이것도 재밌습니다. 재미난 건 아니지만 그 기존에는 이제 실존주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실존주의에 대해서도 또 연대라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러면 한 번쯤 이제 실용주의 나올 때는 됐다. 예상은 이렇게 했었죠. 그럼 실용주의 누구 나올 거냐? 실용주의. 계속 누구 나왔었습니까? 듀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듀이 다시 한번 소환될 때가 됐다. 그 듀이 무지하게 준비했죠. 그런데 아주 뒤통수 한번 이번에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까지는 맞췄으나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양윤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그 세 가지. 유교, 도교, 불교 이렇게 됩니다. 유교에서는 누구 나오겠어요? 공자, 맹자, 순자, 그렇죠? 그 다음에 주자, 양명, 신유화.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면 누구? 이황, 이희, 정약용. 이렇게 딱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이 사람들은 유가는 아니지만 유가와 그 라이벌에 있는 제자백가라고 해서 누구? 묵자, 한비자. 이 정도 보면서 나오죠. 도가는 여기는 아주 심플합니다. 누구? 노자, 장자. 그 가운데서도 누가 더 비중이 높다? 장자가 이렇게 높다. 불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두세요. 이렇게 구분하세요. 인도, 중국, 한국 이렇게 해서.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소위 말해서 원시불교, 그래서 근본불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사성제 8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소승입니까? 대승입니까? 이거 다 우리한테 초점 맞춰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승 라인이기 때문에 소승은 다뤄지지 않죠. 대승만 다뤄집니다. 인도에서 말하는 그 중관 사상하고 유식, 여기까지. 중국에서는 화엄, 이거 다 대승이죠. 천태, 선불교. 한국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화엄이 누굽니까? 원효, 천태는 의천, 선은 진울.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한국불교 대승 중에서도 한국불교 대세가 어디예요? 조계종이잖아요. 조계종이 이쪽은 아니에요. 진울 제일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라인. 그래서 동양윤리, 한국윤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한국윤리라는 말은 사실은 참 이것도 제 과거에 대해서 서글픈
말씀드렸지만 한국윤리라는 말 쓰는 것도 서글픈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나름대로 피해의식이라든지 이거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 존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한국윤리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국윤리가 무슨 말이었어요? 우리 서양윤리 이렇게 배우잖아요. 아니, 칸트 배우면서 독일윤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덜란드윤리, 뭐 헝가리윤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쓰지. 이게 우리끼리만 쓰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그래서 뭐 한국윤리 그래서 이황수고 근데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는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중에 한국윤리하면 동학이론 쪽은 또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많은 비중은 도가불가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비중은 누가 더 높다? 당연히 그 장자가 더 높다고 해야죠. 불가에서도 한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최근에는 한국윤리라는 이름으로 두 문제 이렇게 그 불가 요즘에 그 불가가 아주 강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윤리학과 우리 교수님들 그 인재풀 중에서 이렇게 불교 이렇게 자신 있게 다룰 수 있는 풀들이 적은데 이 불교 가지고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문제를 난이도 높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그런 문제를 이제 내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래서 불가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제일 많은 건 육아죠, 육아.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지만 우리 전통 문화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겠어요? 불교겠어요? 도교겠어요? 유교겠어요? 집회 꺼내보십시오, 집회 인물들이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조선신, 예?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으로 성찰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많은 영향 미친 게 육아예요. 당연히 이 육아 누구는 반드시 나온다? 서양에 칸트가 있다면 동양에는 누구? 그럼요. 우리가 말이 육아지 사실은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 성리학 여기죠. 여기에 아주 그냥 500년 동안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중국도 이런 적이 없어요. 일본도 안 그럽니다. 철저하게 우리 한국만 지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자도 무시하고서 아주 얘네들 아주 그냥 이 신유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육아 중에서도 우리 아주 빨갱이거든요. 빨갱이. 굉장히 아주 근본주의자들이라고요.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 우리가 이쪽을 지금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 주자학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유일하게 배워가는 귀담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게 요 분야입니다. 아무튼 주자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제 한국 요 둘 중에 한 명은 또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되죠. 다음에 이제 이쪽이나 여기나 묶어서 비중을 이렇게 두고서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되죠. 다음에 이제 정치 사상 되면 정치 사상도 사상사 있고 이념이 있고 통일 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사상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등장했던 사람들 다 나오기는 하나 이 정치적이 뭡니까? 뭡니까? 정치학과에서는 이제 정치 사상사 이렇게 되면 이제 플라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쭉 이렇게 플라톤 철인 정치 그렇죠? 이 사람들 왕정 두둔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만 우리 이제 윤리학과에서는 이 정치 사상사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냐면 근대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회계약론적 삼총사 그렇죠?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이 그 유명한 롤즈. 그 다음이 이 노직인데요. 좀 넓게 얘기하겠습니다. 자유지상주의. 그 다음이 공동체주의자들. 그 다음 하버마스 정도? 이렇게. 여기에서도 정치 이념은 어떤 문제 다루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똑같아요. 사상사에서 네 문제, 정치 이념에서 한 문제, 통일 문제에서 한 문제.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이념은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 그 윤리교육과 목표가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을 양성한다. 이게 그 윤리교육과 목표입니다. 목표. 정의로운 시민이 무슨 시민이겠어요? 대한민국 이 사회가 표방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념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겠다 이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회가 지향하는 정치적인 그 지향점이 뭡니까? 그게 헌법에 나와요. 그렇죠.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는.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문제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문제는 민주주의 요 안에서 다뤄지면서 이제 포함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 요 문제가 이념에서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에 통일 문제는 이제 통일 방안, 특히 통일 방안이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금년에는 이제 그 북한 바라보는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통일 필요성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 다 해서 이제 그 통일 문제 여기에서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양 윤리 칸트가 있고 동양 윤리에서 주자가 있으면 여기에서는 또 누구는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되겠어요. 누구는? 롤즈죠. 롤즈죠. 왜 롤즈일까요? 왜 롤즈 가지고 이렇게 쉬운 소리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죽게 아니면 왜 여기 중에서 왜 제일 기왕이면 제일 어려운 말 하는 왜 칸트를 붙잡고서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도 배우셨으니까 나중에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학교 현장에 가서도 내가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으니까 칸트에 대해서 계속 배워라 얘기할 테고 롤즈 가지고서 이 롤즈 민주적 평등이 자식아 할 텐데 애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 자꾸 왜 가르쳐요? 설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 이 자식아 나 임용 시험에서 나와가지고 나 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한 번 의문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푸셔야 우리 선생님들이 임용시험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신 그 보람이 있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가르치셨던 교수님들한테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수능 문제를 학생들이 자기 학교 도덕 선생님한테 이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답 좀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겠지? 그럼 선생님들이 풀어줘요. 이거 답이 이거. 임용 시험 이거 가지고서 선생님들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들한테 이거 답이 어떻게 돼요? 풀어주세요. 풀어줘, 못 풀어줘? 손도 못 대요. 손도 못 대. 이게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출제를 낸 분들도 자기들도 손 못 대는 그 문제들을 다 지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생고생하면서 자기 가르쳤던 선생도 모르는 거를 그렇게 혼자 그냥 이 분야도 막 그냥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다른 분야들 다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한 만큼 뭐를 얻어가셔야 돼요? 이게 별개 문제가 아니라 통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내는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왜 어떤 면에서 통일성, 그거를 깨우치시는 게 진짜로 고생하시면서 얻어가는 보람인 거죠.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롤즈 마찬가지. 이 롤즈가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롤즈를, 이 문제적 인간 롤즈에 대해서 나는 반댈세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에선 자유지상주의, 한편에선 공동체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도덕교육론 같은 경우는, 조금만 지우고. 도덕교육론도 도덕심리, 도덕교육이론, 그리고 또 하나가 교수학습 방법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겠어요? 교육과정. 밑에도 보이나요? 네. 교육과정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론에서 한 문제 나오고, 도덕심리학하고 도덕교육이론에서 이제 그 네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도덕심리하고 도덕교육론, 여기에서도 제가 그냥 이렇게 그 표현하겠습니다. 콜버그주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콜버그 플러스 신콜버그주의자들 있잖아요. 누구 있어요? 에스트, 듀리에, 나바에즈, 요 분야는 이제 이렇게 뭐 다른 분야처럼 칼처럼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애매해요. 워낙 좀 속에서. 일단은 이겁니다. 도덕교육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지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인지주의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동 강조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그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 벤두라.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사람. 호프만. 다음에 이제 배려윤리 하는 사람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격교육론, 리코나처럼 인격교육론자들, 혹은 뭐 통합교육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면 요즘에 또 이제 많이 주목을 받는 자아 정체성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 블라지. 어떻게 보면 블라지도 그 신콜버그주의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만, 여기에다가 또 누구? 피아제, 듀르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우리 바로 작년 그리고 금년에 이렇게 등장했던 조나선 하이트 같은 사람. 여기서도 원래는 이 지침에 도덕교육과 관련된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들을 문제로 출제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야에서는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윤리론에서 무슨 새로운 이론이, 의무론 무슨 결과주의, 덕윤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이론 나오기가 어렵죠. 이런 것들이. 이거 동양이 이거는 끝난 거, 더 이상 무슨 확장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정치사상도 마찬가지. 근데 아주 그냥 라이블리한 분야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 도덕교육론 같은 게, 특히 도덕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막 새로운 이론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 분야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반드시 여기에서도 한 문제 나온다? 이건 나오죠. 근데 그 한 문제 나온다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요? 콜버그주의입니다. 콜버그주의인데 신콜버그주의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되고, 정작 주인공인 콜버그는 좀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 신콜버그주의자들, 요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 거 맞고, 그 콜버그도 2014년서부터 출제된 빈도에 따라 가지고 그 콜버그도 이 신콜버그주의자들은 매 나오는데 콜버그는 좀 띄엄띄엄 이렇게 나오다가, 그래서 금년에 한번 나올 수 있겠다. 몇 번 쳤으니까 나올 수 있겠다. 그 금년에도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겠어요? 왜 여기가 저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도덕교육 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면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럼요. 인지적인 면 이거 빼놓고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건데 말로 떠들어가지고 애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저거 됩니다. 대부분 뭐 요즘에 나오는 이론들은 다 어차피 통합적인 내용으로 가긴 합니다만,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 이론도, 교수 학습 이론도 많잖아요. 많은 것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다뤄졌던 학습 이론이 뭐겠어요? 학습 방법론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가치 분석입니다. 가치 분석하고 가치 명령. 이게 어느 계열 사람들이에요? 정서야, 인지야? 인지라입니다. 그렇게 된다.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낭보인데, 낭보가 아니라 슬픈 소식인데, 예전에는 2015 교육과정이 다 어디에 몰려 있었냐면은 이게 중학교 도덕에만 몰려 있었어요. 이게 문제들이 다 중학교 도덕, 그 내용 체계에 관해서, 그리고 또 총론 있죠? 총론이나, 그리고 중학교 이 도덕, 거기 내용 체계 안에서 그냥 뭐 문제를 아주 유치할 정도로 막 이렇게 가로넣게 하고 뭐 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이제 생활권리 뭐 이런 분야에서는 안 나왔었단 말이죠. 그동안에.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생활권리 부분에서 나와버렸네? 이 교육과정이 건데 이제, 그때는 이제 거기도 이제 들춰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면. 대충 내용이 아니라, 임용윤리 범위는 이 세 문제는 여기에서 100%는 아니고 95%는 나옵니다. 이번에도 여기에서 벗겨난 사람, 안 보이는 사람, 이번 시험에 나온 사람 하나 있습니다. 포포.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근데 시험으로는 다뤘습니다. 우리 수험 여기에서는 빠졌었죠. 포포. 이거 말고 그럼 다른 사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은 많이 있죠. 그럼 그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찾아가지고 공부하기보다는 지금 이 내용, 이거 가지고 거의 98% 나옵니다. 이 내용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이 내용만 잡아도 여기에서 미스 안 나는 것만 해도, 미스 안 나게 관리하는 것만 해도 어렵고요. 그렇게만 관리해도 충분합니다. 이거 밖에서 누가 나올 거예요? 아예 포기하시고, 그 문제 나오면 우리 선생님들 틀리겠죠? 우리 선생님만 틀린 거 아닙니다. 다른 분들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생각지 없어요.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범위는. 내용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범위가 어때요? 말이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지, 만만하네요? 아니면, 너무 많다예요. 이거 세세하게 안 썼잖아요. 이런 내용들. 응? 이게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문제는 뭐가 되냐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제 좀 효과적으로 해야 돼요. 효과적으로 해야 되죠. 효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언젠간 가능하죠. 3년, 5년, 10년 가능하지. 근데 이거는 뭐예요? 1년 안에 우리가 이거 해내야 되는 겁니다. 1년 안에. 그렇죠? 1년 안에. 1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 말이 1년 아니지만 5년을 장기적으로 목표를 잡고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공부하는 거, 이 많은 내용 어떻게 하면 그래도 가장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제가 효과적인 공부 방법, 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학원 여기 있으면서 는 게 말 붙이는 것, 말 붙이는 재주밖에 안 늘었어요. 별 내용도 아닌데 괜히 거창하게. 우선성, 차등성, 염려성.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얘는 뭔가 새로운 학습 방법을 개발한 것처럼. 별거 아니고요. 우선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데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하세요. 어차피 동시에는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부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어차피 동시에는 못 하잖아요.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부터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학자들. 당연하죠. 그 문제는 제가 특별히 차등성이라는 요새 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서양윤리, 동양윤리, 정치사, 도덕교육론 이 네 분야 뭐부터 하면 좋겠어요? 권장사항이 아니라 이건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이거 순서 어기면은 불이익 봐요. 당연히 불이익을 봐요. 불이익 본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정답이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서양윤리. 뭐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도덕교육론을 도덕교육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양윤리를 공부한다.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이해하는데 콜 보고 모른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정치사 롤즈를 모르는데 내가 칸트 이해하는데 불편해, 안 불편해? 안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거꾸로는 어때? 불편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정치사상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는 반드시 윤리사상 알아야 됩니다. 롤즈? 당연히 나오죠. 칸트 모르고 롤즈를 이해한다는 건 넌센스예요, 넌센스. 공동체주의를 이해하는데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이건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이해되시죠? 도덕교육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교육론 콜 보고 롤즈 모르고 칸트 모르면 콜 보고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다른 이론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순서를 뒤바꾸게 되면 배는 고생한다고요. 배는 이 부분들이 턱턱턱턱 막혀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면 대충 아는 식으로 덮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서양 윤리나 이거 보면서 이게 그런 거였구나. 다시 또 쫓아가가지고 또 이해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당연히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땐 반드시 먼저 우선성이 있어요. 제일 먼저 서양 윤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정치사상. 순서 반드시. 정치사상은 서양 윤리 정치사상도 동양의 정치사상 안 나오죠. 왜 그러겠어요? 정치사상 하는데, 사상사 이렇게 되는데, 서양윤리, 동양윤리 기껏 해놓고, 왜 동양 사람들은 왜 하나도 안 나와? 왜 그러겠어요? 자존심 상하게? 동양의 윤리는, 동양의 윤리는 누굽니까? 공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황까지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윤리 얘기 나오면서 플러스 반드시 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요.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 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정치사상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정치사상 얘기하는데 왜 자존심 상하게 왜 동양의 의리의리한 사람들 왜 한마디도 왜 안 나와?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거 좀 궁금해 하실 적 없어요? 왜 정치사상인데 웬 서양 애들만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나와? 우리 위대하신, 좀 궁금해 하신 적 없으세요?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주의 이거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이거하고 어울리는 분위기에서 아니겠어요.
근대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이거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이거하고 완전히 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예 근처도 못 오는 거예요. 그냥 딱 끝내버리고 마는 거지. 나중에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가지고 참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응? 오늘 가르치더라도 좀 일관성 있게, 응? 우리 그 전통이 좋은 것이요. 그래서 무슨 이왕이 막 위대한 사람을 함부로 떠받들 거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잘라줄 건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말도 안 되는 건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다 그랬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서양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 애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윤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윤리 반드시 저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교육론입니다. 예. 도덕교육론 이해하는데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잘 모른다는 거 감은 잘 안 오시죠. 정치사상은 그래도 많이 오는, 맞아. 윤리사상 알아야지 정치사상도 쉽게 이해되지. 근데 도덕교육론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아리스토텔레스 꼭 알아야 돼?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는데 칸트는 몰라도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이거 알아두면은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 그 다음이 이제 뭐가 되냐면 그 다음이 동양윤리입니다. 동양윤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럼 동양윤리는 이거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같이. 그래서 그저 해야 되지만 동양윤리는 이건 완전 별개예요. 별개니까 따로 해야 되니까 그럼 뭐 동양윤리 먼저 해도 되겠네? 그래도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동양윤리는 오히려 나중에 하는 게 나아요. 뭐부터 숙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양윤리 여기에 대한 개념 숙달된 상태에서 동양윤리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동양윤리 하면 기본서 있잖아요. 동양윤리 누구 거 기본적으로 봐야 돼요? 누구예요? 그 풍류란. 풍류란이라는 사람이 왜 이 사람 책이 이렇게 유명하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 철학을, 이 내용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 철학을 서양 철학에 빗대어 가지고 설명을 했구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자 설명하고 그럴 땐 스토아주의자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설명한 것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왜 동양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면은, 우리 선생님만이 아니에요. 다 힘들어해요. 지금, 왜 힘들어 하느냐면, 말이 동양이 지금 누구 철학사상 힘들어 하는 거예요? 중국 철학사상 지금 힘들어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그 철학사상이, 이게 개념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엉망이에요, 엉망. 서양보다. 논리성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비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약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왜 말 함부로 하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자가 얘기한 성발위정.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이 발하여 정이 된다. 주자 이론에 의하면 성은 리인데, 리는 운동성이 있어 없어? 운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주자에 의하면 이거 이황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리의 운동성이 있으니까. 되시죠?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우리 4학년 지금 졸업하셨죠? 4학년 졸업하셔가지고 지금 어시죠? 막상 임용시험 준비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배운 거 제로입니다. 제로. 지금서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요. 응? 나 학점 잘 받았는데 기초가 된 제로에서 지금 출발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게 성은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성이 발동해서 정이, 이건 말이 안 되고, 성이 발휘가 되면 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주어는 뭐가 되겠어? 성이 되겠어? 아니면 딴 놈이 되겠어? 딴 놈이에요. 그 주어가 누구겠어요? 심입니다. 심. 심이
성을 발휘하면 그놈이 정의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뭐가? 이거 주어가 어디, 이게 그 한문이 갖고 있는 특징이자 한계입니다, 한계. 개념 자체가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뭐 통일된 개념으로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도 아니에요, 사상들이. 그래서 골탕들을 많이 먹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풍유란이 자기 그 책에서 그 서문에 써놓은 거예요. 중국은 뭐가? 문자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논리적이기보다는 뭐가? 피학적이다. 그래서 철학, 이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개념들이 그런 면에서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엉성하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골탕들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이 엉성한 이런 개념들을 그나마 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뭐가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 이 서양 윤리나 서양 철학,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 중국 사상을 좀 이렇게 정리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게. 우리가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풍이라는 사람이 설명하는 중국 사상이 그만큼 이해되기 쉽듯이. 풍이란뿐만 아니라 소위 그 중국 철학에 대해서 그 유명한 그 개설서 쓴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그래서 다 미국에서 한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기왕이면 그래서 동양 논리 별개긴 하지만 기왕이면 이거 한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선성이랑, 그래서 이거는 차례 반드시 시키셔야 돼요. 차등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비중 안배 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똑같은 비중을 두고서 공부해야 되느냐? 아이고 그렇게 하면야 좋죠. 근데 문제는 뭐가?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분야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넓게 파야 되고 어떤 분야는 좀 얕게 파야 되고 좀 차이를 둬야 된다. 뭐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파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100% 나오잖아요. 여기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파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어때요? 실용주의자나 실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가끔 한 번씩 나온단 말이죠. 가끔 한 번씩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나와요. 칸트 같은 경우는 매번 나오죠. 매번 나오는데 임용고시 문제도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나온 문제 다시 나오고 다음 조금만 바꿔가지고 관점만 싹 바꾸고 다뤘던 문제, 나온 문제 나오던지 아니면 안 나왔던 문제 새롭게 다루는, 너무 뻔한 얘기예요. 너무 뻔한 얘기. 그럼 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어떤지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부터는 또 뭐예요? 그러면 칸트 내용 중에서 그럼 아직 다뤄지지 않은 문제는 어떤, 그거 아주 샅샅이 훑어봐야 되지. 그런데 예를 들어 실용주의자나 실존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키에르케고르 관심 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이데거 또 봐둬야 되고, 사르트르는 뭐 저거 굉장히 그 비중 있게 보인다면, 그러면 하이데거나 키에르케고르를 칸트 잡듯이 이렇게 쥐 잡듯이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비효율적인 거죠.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그러면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쭉 나오는 그 개념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 확실하게 해두시고, 그 빈도수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더 이렇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거 변별하셔야 된다. 그거 어떤 식으로 변별하느냐? 기존에 뭐 나왔던 비중 같은 걸 따져보면 되겠지. 쭉 데이터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명료성이라는 게 개념 이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윤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골탕 먹는 이유가 윤리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용어들이 다 무슨 용어입니까? 윤리학 용어가 아니에요. 철학 용어입니다. 철학 용어. 정치 사상에서 나오는 많은 용어들도 그 개념들이 이게 정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분야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정치 사상 다루고 그게 그 철학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철학개론이나 형이상학 이런 거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약해요. 이게 약해, 그런 면에서요. 응? 저도 그 똑같은 과정 교육까지 아주 차라리 그거부터 좀 미리 좀 그 초기에 좀 애들 좀 기본적인 그런 거 가르쳐 주고 시작하죠. 그건 생략하고 냅다 그냥 윤리만 하면 된다.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다 듣도 보다 못한 일상적인 용어들도 아니고 다 약속된 개념어들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이 그냥 우리 선생님들은 뭐 그냥 뭐 본인들은 뭐 배웠으니 거기 출신이니까 저희 때는 윤리학과 교수님들이 윤리학 출신이 아니에요. 철학과에서 하던 분, 뭐 정치학과. 본인들은 하니까 막 말 뭐 그냥 얘기하는데 보통 아주 골탕 많이 먹었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개념부터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부터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아두셔야 편해요. 어떤 면에서 편하냐면 내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 문제 중에 말이죠.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재작년인가 재재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혹시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지금 4학년 졸업한 선생님들 꿈에도 못 들어봤지. 당연해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여긴 이 세상 여기 다른 세계야 지금. 응? 대학교 때 다른 세계에 들어오신 거예요. 다른 세계. 지금 합리적 선택이 굉장히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무슨 말인가? 저건 들어봤잖아요. 실천적 지혜. 실천적 지혜는 너무 그 실천적 지혜 설명할 때 등장하는 개념.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개념이 뭐하고 연결되느냐면은 이게 나중에는 의지라는 말하고 서양에서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실천이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누구? 칸트. 응? 이 칸트의 실천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의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합리적 선택이라는 이 개념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 합리적 선택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불합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뭘 하더라도 그 합리적으로 뭐 계획해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욕구를 이성 가지고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그 뜻이에요. 소비를 할 때 무슨 합리적으로 계획 있게 그런 의미 아니에요. 욕구를 이성으로 선택.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실천이성이라고 의지라는 개념하고 해요. 그래서 봐요. 실천이성에서 무슨 명법은 나와요. 칸트가. 이건 칸트입니다. 칸트. 이거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명법 나와요. 정언명법하고 가언명법 나오죠. 응? 이 개념들이 지금 이거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 정언명법하고 가언명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롤즈한테 가면은 어떤 개념하고 바로 직결되느냐면 정의로운 사회가, 그 질서정연한 사회가 가능한 이유는 인간들의 이성적인 능력과 두 가지 도덕적인 능력. 그런 얘기를 해요. 롤즈라는 사람이. 두 가지 도덕적인 능력이 뭐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선관과 정의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관, 정의감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맞아. 그거 이해돼. 근데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관과 정의감이 이성적인 능력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성적인 능력이 합리성과 합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모르시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고생들 하실 겁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그 합리성, 합당성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가언명법은 이건 합리성과 관련되는 개념이고 이건 합당성과 관련되는 개념이에요. 정언명법이라고 얘기하는 롤즈한테. 응? 나중에 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또 하버마스한테는 무슨 민주주의에? 심의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이렇게 저기 딜리버러티브 데모크라시 심의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이 개념하고 연관해요. 심의민주주의하고 대의민주주의하고 차이점이 뭐다? 대의민주주의는 구성원들 욕망을 그대로 표현하고 결집하는 거예요. 심의민주주의는 의사소통 막 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선호를, 욕망을 어떻게 할 수 있대?
바꿀 수 있는 게 시민민주주의. 기본 전제가 그래서 달라요. 그 욕망을 바꾼다고 얘기하는 게 이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하버마스 이해돼요? 전혀 이해 못하죠, 사실은요. 하버마스. 이런 사람 얘기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버마스가 뭐야? 거기 가기 전에 지금 무슨 칸트 정음명법, 가음명법 왜 이런 용어 쓰는지 이해되세요?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그것도 이해되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여기에 이 개념으로부터 블라지가 뭐라 그래? 도덕적 인격 얘기하면서 도덕적 의지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셔도 나중에 이거 반드시 또 외워야 돼. 2차적 욕구. 이런 개념들이 나온다. 2차적 욕구가 뭐예요? 욕구를 이성적으로 성찰해서 욕구 가운데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한 욕구 중 또 하나를 선택해. 이게 다 뭐가? 아리스토텔레스 이 개념으로부터 다 뿌리를 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이란 오케이가 아니라 내용을 그러니까 확실히 개념을 알아두면 다른 어려운 개념들도 그 뿌리들은 다 연관돼 있으니까 다른 것들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념들이 등장했을 때 그거를 대충 넘기지 말고 꼼꼼하게 확실하게 챙겨주세요. 요거 관련해가지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윤리과 수업은 더 넓게는 철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제일 사기치기 좋은 수업이에요. 자기도 모르면서 그 학생들 앞에서 아는 척 떠들기 제일 좋은 수업입니다. 아이들은 들으면서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너 왜 이해 안 되는 말 선생 하시오. 다시 설명하시오.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더 진짜 그 환장하게 있는 게 자기 탓합니다. 선생님이 못 알아듣는 말 하는데 잘 이해 못하니까 설명 못하는구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뭔가 그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가 이해력이 그런가 자기 탓합니다. 자기 탓. 아주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그 미치겠어요 진짜로. 응? 그런 시절을 보내왔던 제가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시절을 학창 시절을 보면 억울해 죽겠는데 제가 똑같이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 잘 모르겠는데 가르치긴 해야 되잖아요. 모른다고 못하니까 방법은 뭐겠어요? 외워놨던 거 그냥 막 현학적으로 응? 초월적이고 막 현상적이고 막 유식한 용어들 들이다 그냥 확 풀어놓은 거예요. 애들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 막 나중에 수강소감 쓰는데 대단한 분 만났다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 개념들을 확실하게 아셔야 나중에 애들한테 지옥 안 갑니다. 지옥 안 갈 수 있어요. 이거 이 정도. 개념들 확실히 잡고 가야 된다. 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고 마지막으로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뭘 가지고 어떤 스케줄로 공부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인데요, 교재. 이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교재인데 교재는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게 기본서죠. 기본서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교과서. 이거. 중학교 교과서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교과서 있죠? 교사 형식 진서. 그거 보시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내용 보시고 기본서라고 얘기하는 기본서. 서양윤리 기본서 얘기되는 것들 있죠? 기본적으로 얘기되는 것들. 이렇게 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웬만한 책 하나 딱 잡아서 그거 완전히 통독하면 됩니다. 비슷해요, 비슷해. 동양윤리도 마찬가지. 기본서들 이렇게 있죠? 답답하신 분은
이게 학원이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서는 그 홈페이지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다음 카페에 보면은 제 이름 치면 무슨 카페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그 학원에서 연동시켜 놔가지고 한번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기본서들 이렇게 충실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본서들도, 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까? 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학원에 와보니까, 저도 여기 그 선배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 학원에 오랫동안 몸담으셨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강의를 하시나? 이게 보니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기본서, 원서를 봐야 돼. 원서. 저도 그 100번 공감하는 게, 왜냐하면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원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 보면 알아, 몰라? 모르거든요. 내가 분명히 그 4년 열심히 그 수업 들었는데, 수업 들은 학생이 그 임용고시 문제 딱 들어보면 이거 완전히 처음 보는 문제, 그 두 손 빨딱 들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역시 원서에서 다 나왔구나. 답이 원서에 있으니까, 내가 원서를 안 받아봤구나.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문제를 왜 원서에서 내냐면, 그거는 이제 객관성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원서에서 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원서를 보고서 준비를 한다? 그거는 넌센스도 그런 넌센스가 없어요. 아니, 칸트 나온다면서요. 그럼 칸트 무슨 책 봐야 돼요? 도덕형이상학기초 실천 이성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도덕형이상학기초 보실 거 아니에요. 그 원서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학생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 책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게. 우리 선생님들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말이라도 쉬워야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됩니다, 그게요. 그 이해도 못하는데 그거를 내가 그 책을 다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내가 봤던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거니까 가로놓게 있는, 그거는 거짓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원서는 꺼들떠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기본적인 개념들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어차피. 그래도 원서를 봐야죠. 그래서 내가 가져왔어. 그러면은 원서 보지 마시고, 이런 책이 아니라 이런 논문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에서 얘네들이 그 기본적인 그 철학 원서들 있죠? 정치 철학도 마찬가지. 기본 원서들을 지들이 이렇게 국가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거 정리해 놓은 책이 있단 말이에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소개돼 있다 해가지고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코멘트하면서, 이번에 플라톤 문제 나왔습니다. 플라톤 문제가 나왔거든요. 플라톤 문제가 나왔는데 지배계급이 가져야 되는 그런 덕목을 쓰시오 그러는데 뭐겠어? 지혜죠.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덕목을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지혜 말고 그럼 뭐가 있냐? 지혜 말고? 이거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면 뒤에 가면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같이 묶어놨어요. 두 가지 합본을. 여기 보면 플라톤 국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다.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게. 지배계급은 소위 그 수호계급 중에서 통치계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다 그게? 지혜하고 용기다 이렇게. 애들이 돈 받으면 자기 사유재산 가지면 안 되는 이유. 우리도 알죠. 저희 국가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욕심 부리지. 그것도 여기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정리되어 그 문제에 대한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답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원서, 그래도 원서 봐야지, 원서. 한 1, 2년 차 되신 분들은, 3수차 들어가신 분들은 기본서 이거는 떼쓸 거예요. 그분들은 당연히
저거 막 더 갈급하고 그러실 땐, 원서 보실 땐 차라리 요 교재를 활용하십시오. 요 비세를. 똑같이 관련, 필요한 저 교재는 또, 거기에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슨 논문 그걸 언제 봅니까? 그런 거 되고, 그 기본서, 무엇보다도 이제 그 기본서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 기본서도 이제 그 책들이 많을 거잖아요. 책들이 많아요. 많으니까 이것들을 일일이 다 보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출발을 뭘로 하시면 좋으냐면, 이 기본서들을 모아가지고 총정리한 책이 있으면 좋겠죠? 그걸 가이드로 해가지고 그 책이 뭐겠어요? 그게 학원교재입니다. 학원교재로 나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이 학원에 또 유명하신 김병찬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도덕윤리 아주 유명하신 분. 그분이 만들어 놓은 교재를 보셔도 좋고, 제가 정리한 교재를 보셔도 좋고, 기본적으로 학원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뼈대죠, 뼈대. 예? 뼈대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살들을 어디다? 기본서들 가져다 붙이면서 거기에다 나중에 이런 원서 참고대를 쓰는 거 또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완해가면서 순서를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문제는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공부할 때 그럼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면 좋으냐? 저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벌써 한 시간이 10달 반이거든요. 우리가 남은 시간이 10달 반인데, 일단은 4개월, 2개월, 뭡니까? 2개월 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4개월은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내용을. 그렇죠? 한 달에 하나씩. 서양윤리, 동양윤리, 정치사상, 도덕교육론. 순서는 어떻게? 서양윤리, 정치사상, 도덕교육론, 그 다음에 동양윤리. 네 달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습을 할 테고, 요 4달 가지고도 이제 이걸 다 커버를 할 수 있느냐면 굉장히 어렵겠죠. 이제 나머지는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하는 방법을, 이거는 이제 그 내용 학습, 나머지는 복습과 보완을 문제를 가지고 할 겁니다. 문제. 그래서 첫 번째 이 2달은 기준은 기출문제거든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 한번 나왔던 문제에서 나오든지 안 나온 문제에서 너무 정답입니다. 정답.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분명하고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다뤄졌는가. 이거는 기출문제 다룰 겁니다. 다음에 2달은 소위 이름을 멋있게 해주는 심화문제. 딴 게 아니고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거 말고 그러면 안 나온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요. 칸트 지금까지 이거 다뤄졌잖아요. 안 나온 문제들, 가능성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뤄봅니다. 그럼 어차피 이게 똑같이 반복이 돼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 자연스럽게 복습이 됩니다. 복습이 되고 또 여기서 미처 못 다뤘던 문제들 또 확장돼가지고 또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달 반 동안 이거는 이제 실전 문제를 실전 모의고사죠. 실전 모의고사는 당연히 요 문제들을 이제 그 토대로 하되 요건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칸트는 똑같이 나오겠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실용주의자, 이번에 금년에 그 실용주의에서 누가 나왔어요? 윌리엄 제임스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내년에 그럼 제임스가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안 나오겠지. 그럼 그거는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해되지? 실전 모의고사는 그 문제를 다루는 관점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져가지고 똑같이 문제 형식으로 복습을 하지만 문제의 그 내용들이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좀 달라진다,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나머지 이제 그 10주 동안 계속 이제 그 반복을 이렇게 하는 게 제 나름대로 봤을 땐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그 학습 교육도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보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 스케줄로 이렇게 공부를 또 하시면서 준비하시면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도움될 만한 말씀은 이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그러시죠 뭐. 이거 끝난 다음에도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그래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이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네요. 그래서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래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